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습니다. 어떤 마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인농 현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지방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기관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사톡톡, 오늘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토론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지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은 없을까요? 오늘 토론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주수 의성군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소멸의 원인과 그 지방 소멸이 한국 사회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은 65살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시군이 전국 220여 개 가운데 한 80여 개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군들은 또 젊은 여성들도 없어서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사라지면서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지방 소멸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제가 패널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네. 지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뭐 걱정도 많으실 테고 대책도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원인. 네, 우선 저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조금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섬뜩하기도 합니다. 네. 이 지방 소멸 얘기는 2014년도에 일본의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처음 발간되면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표에 있습니다만은 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은 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네. 그걸 분모로 했을 때 20세에서 39세 네. 여성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이 0.5 이하가 되면은 네. 소멸 위험 지역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스다 히로야라고 일본의 아주 그 지사도 하셨고 네. 장관도 하신 분인데 네. 참고로 네. 이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 노동고용원에서 정보원에서 분석한 걸 보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30년 이내에 네. 전국에 84개 시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 네. 예. 우리 경북만 하더라도 23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16개가 사라질 수 있다. 지금 네. 여기 빨간 마크가 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성 군수님 나오 계십니다만은 의성군이 바로 여기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지방이 소멸되는 그 원인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우선은 저출산, 고령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그다음에 그 인구가 유출됩니다. 특히 네. 농어촌 지역은 네. 이런 인구 구조적 변화, 또 도농 간의 삶의 질의 격차라든가 네. 또 GDP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가 이런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지방이 비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주수 의성 군수님, 그 인농 현상이 가장 심한 군 가운데 뭐 하나죠, 의성군이. 네,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이 지방 소멸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역사적인 그런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중앙 집권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네. 이러다가 보니까 모든 이 큰 정책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로 모든 그 인력이나 자원이나 모든 분야가 이렇게 수도권 중심의 그 배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방에 보면은 사실상 일자리도 좋고 교육이나 또는 문화나
이 여러 가지가 이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크게 보면은 역사적인 산물이요 또 정책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교수님은 대구 경북학회 회장님이시고 지역학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네. 차관님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정치, 사회, 문화적인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분명히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네.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한국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성장이었습니다. 네. 성장 지상주의였고요. 또 지금 같은 사항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었고 네.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제대로 대처되지 못한 결과가 지금과 같은 아주 재앙적 상황의 네. 지방 소멸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군수님, 이 지방 소멸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군수님께서는 이 지방 소멸이 앞으로 어떤 악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방 소멸에 그치지 않고 네. 이것이 이제 기간은 오래 또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수도권 네. 또는 서울까지 영향을 미치고 네. 결국은 이제 국가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미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지방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중앙으로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나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 전체로 보면서 발전을 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이러한 상황을 보면은 지방에서는 중앙으로 유출해서 많은 인력이 적고 중앙에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1%를 낮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결과로 전체를 보면은 결국은 국가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려고 보고요. 네. 쉬운 예로 우리가 저수지나 댐의 경우에 물이 마르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주변부터 말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가 점점점 이렇게 가서 결국은 가장자리까지 말아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그 논리가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대책해야 되는 그러한 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같은 입장인데요. 지금 정부는 이것을 지방의 문제 혹은 지금 농촌의 문제로 보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군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은 지방의 문제 혹은 농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죠. 네. 지방 소멸 또 그리고 인구 절벽 이런 문제는 이것이 두 가지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의 두 가지 다른 양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다른 양상이 지금 터져 나오는 곳이 지금 지방이고 농촌이라는 것이요. 지금 쓰나미가 지금 불어오는 것이 바로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이 농촌이고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쓰나미는 곧 저는 한국 사회 전체로 덮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쓰나미가 농촌 또 지역에서 닥치니까 사람들이 다들 수도권으로 몰려갑니다. 네. 근데 중앙정부는 지금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을 보고 있어요. 이 과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불균형의 문제 이것은 지금 지방, 지금 농촌의 문제지만 머지않아서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의 대책이 저로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보는 것이 네. 이것을 한국 전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방의 문제, 농촌의 문제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안이한 태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지방 소멸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중앙 정부가 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인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차관님. 네. 네, 그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데 일단 그 대책은 좀 뒤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방 소멸이 한국 사회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도 우리 김영철 교수님 분석에 아주 100% 네.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절대 농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국가의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예를 들면 대구도 인구가 안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국은 인구 절벽은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네. 그 경제 절벽으로 네. 연결이 되고 지역 경제가 쇠퇴하면은 국가 경제도 쇠퇴합니다. 네. 예.
뭐 인구가 줄면 학령 아동 줄고 병역 자원 줄고 노동력 줄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네. 거죠. 현재 한 51%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40년이 되면은 63%가 될 거로 합니다. 이게 네. 바로 국가가 쇠퇴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군수님 나와 계십니다만은 아마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복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의성 군도 아마 거의 아마 유권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결국은 부담으로 연결이 되고 반면에 세수는 줄어들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가재정 장기 전망한 걸 보면은 2021년이 되면 저희가 통합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거라는 네. 겁니다. 그럼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네. 부분이 있고 또 국민 개개인으로 들어가서 보면 앞으로 지방이 비어가면 삶의 질 격차는 훨씬 더 양극화가 네. 심해질 겁니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쇼핑 난민 얘기하는데 우리도 생활 사막이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 한 10년 최근 10년 동안에 면 단위 지역의 상점이 40% 줄었어요. 네. 약국은 17%, 네. 식당은 13%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네.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미 늦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 변화도 예상되지만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이런 비용 증가도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은 마을이 소멸되는 방식으로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사라지고 있는 마을, 소멸되고 있는 마을, 하여튼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거북한데요. 그런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봤습니다. 현장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의성군 신평면 용복리 큰골입니다. 과거에는 아름다웠을 산골 마을. 지금 그 모습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큰골이죠? 큰골. 예, 큰 골. 큰골 예, 중에서, 큰 마을. 예, 예. 큰 마을. 지금 좀 허술한 집이 있는데 집이 많이 비었는가요? 예, 지금 집이 거의 이후에는 거의 반은 비었고 네. 반은 사람이 산다고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어느 집이 비었나요? 저 위에 저 저기, 집 저 첫 집. 집하고 네. 비고 그다음에 이 집, 이 집, 그다음에 요 집, 저 집, 곧 뒤에 그 집. 위에 집. 그리고 저기 예, 나무 가리는 저 집. 예, 저 돌 담는 곳이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지금 비어 네. 있어요. 예. 언제 다들 나가셨나요? 지금 이 집에는 상당히 네. 좀 오래될 것 같고 네, 저 위에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그 오래는 안 됐어요. 오래 안 네. 됐는데 남한 안 어른이 계시다가 네. 몸이 안 좋아가시고 네. 지금 대구에 병원에 가 계시고 그래.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돌아온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전체 뭐 1년에 한두 채씩 일어 나오니까 그것도 힘들어요. 하는 게. 주인이 버리고 간 농가에 들어가 봤습니다. 버려진 옷가지와 모자, 그리고 옷장만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농가는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온다고 해도 살 수도 수리할 수도 없습니다.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풍경, 관습과 시종 문화, 작은 공동체의 전통, 정체성까지 파괴되는 것이고 파괴되는 양상 또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없어지는 기분이 뭐 아주 좋지는 않았지. 지금 뭐 이 고을에 우대 조상들이 다 산소 있고, 근데 없어져서는 될 일도 아니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마당, 돌담, 축대가 무너지고 있고 시설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웠을 모든 것들이 조금 있으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홍수라도 나면 큰 바위와 마을의 나무들이 해가를 덮칠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던 모든 생활 양식, 생산 양식이 파괴되면서 마을은 소멸되고 소멸되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지방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김세화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저 리포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물도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을마다 색강, 시내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늘 산업이 주 산업인데 마늘 건조대 같은 것은 다 파괴되고 있고요. 병원도 멀고 또 농가와 농가 사이의 그 아름다운 길들도 사실은 이제 잡초로 무성하게 이렇게 덮여 있고 마을이 이제 파괴되는 것이죠. 그 정신적인 모든 것까지 같이 이제 파괴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있어 왔는데 분명한 것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수님, 네. 그 지역학자로서 그동안 지방 소멸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지역학자로서 이런 이야기의 심각성을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온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 일말을 느끼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요, 한국 경제가 그 사이에 불균형 성장 정책을 펴온 것이죠. 네. 이 격차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면 이것이 자극이 된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저 격차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더 사회는 더 자극된다라고 하는 이런 불균형 성장 또 격차와 불균형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제까지 유지해 온 겁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에 이제 지금 닥치고 있는데요. 네.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혹은 다른 사회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한국 사회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격차와 불균형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가 성공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 아니한 생각들이 지금 네. 있습니다. 지방 분권의 문제만 해도 그런데요. 노무현 정부 때 지방 분권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금 선정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흐지부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야박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요. 이명박 정부는 립 서비스는 했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립 서비스조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실적들 보면 거의 지방 분권과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의 대책도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그동안의 대책을 한번 비판해 보는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이제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이죠.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지방 소멸에 대한 인식 어떠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각 지방의 자치단체장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 지금 그 기초단체들의 경우에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거의 특히 시군부나 이렇게 도시권 그 시군부가 10% 미만이지 않습니까? 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중앙 정부, 중앙 관료의 인식들은 뭐냐 하면은 지방에 있는 지자체나 공무원들은 제대로 훈련도 안 되고 제대로 돈도 잘 못 쓰기 때문에 네. 저 사람들한테는 맡겨놓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 정책도 굉장히 획일적이고 지시적이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 그 군 같은 경우는 관함 만드는 것도 다 승인받아야 되고 네.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거의 네. 제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할 때 투자나 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큰 어떤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BC 레이쇼나 이런 걸 볼 때 지방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그러한 불리한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교육부에서 나오는 학교 통폐합 기준을 보면은 네.
지금 경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거의 절반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방기관을 그동안에 통폐합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방에서만 폐지됩니다. 그 기관 하나 폐지되는 것도 지역에는 굉장히 경제적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영향이 큰 상황인데 이런 같이 모두게 그 중앙 중심으로 또 재정 또 배분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어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론 지방도 바뀌어야 됩니다만은 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 차관님, 이 중앙 집권적인 인식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네. 뭐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제 지방 소멸의 이 문제는 네. 중앙과 지방의 어떤 권한의 나눔의 이분법적인 접근 가지고는 네. 해결이 좀 네.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그런 그래서 말씀이죠. 네. 그동안 지금 그 어땠느냐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중앙 지방 다 네. 인식도 미흡했고 네. 대응도 잘못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중앙에도 보면은 법적 틀이 있어요. 균형 개발 촉진법도 있고, 네. 뭐 지역 발전위원회도 있고, 뭐 지특회계도 있고, 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무슨 농어촌 정비 사업도 하고, 국토부도 하고, 행자부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보면은 네. 첫 번째 이게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1년에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을 약 31조를 씁니다. 근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건 중복과 사각지대가 있다. 네. 지역의 여건에 맞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생력이 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예컨대 중앙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을 지역의 자원과 연계해서 얼마나 내생적 발전으로 연계를 할 거냐 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네. 않았나 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방 소멸의 가장 직접적인 그 현상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청년 유출 이 두 가지인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 그리고 청년 유출 대책이 그동안 뭐 다각적으로 시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효과를 거두지 이제 못했고 또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의 가장 뭐 큰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존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존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이 대책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저 김영철 교수님께서 제가 청년 유출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네.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외국 뉴스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가끔 이렇게 외국 뉴스를 틀어서 보는데요. 네. 흥미로운 것은 지금 외국 뉴스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커버하는 것은 전쟁 이야기고요. 또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 문제입니다. 수용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전쟁터에서도요. 그 그림에 잡히는 것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네, 그렇습니다. 어른들과 네. 손을 잡고 네. 또 다치기도 하고요. 네. 또 전쟁터에서도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수용소에서 인간의 극단적 상황을 직면하는 이 수용소에도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요. 네.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요. 또 교육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어떨까. 또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뛰어노는 거 보면 좀 경건함을 느낍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지금 전쟁터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수용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만 헬조선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또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또 여성들이 아이를 놓지 않는 것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한국 사회가요 전쟁터보다 혹은 수용소보다 더한 상황에 지금 와 있다. 네. 또 이것의 결과가 지금 농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가 겹쳐 있다고 봅니다. 엄청난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혹은 또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이 지방소멸의 문제는 그 큰 틀 속에 네.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존에 그리고 청년 유출 방지 대책. 우선 제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정부나 또 지방 정부나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게 또 기준이 65세 이상이라는 그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현장에서 보면은 어르신들도 정말 정부한테 많이 혜택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야의 정책은 뭐 가장 우리 복지의 기준이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자기 효과도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네. 2005년도에 우리 1.08% 제일 낮을 때를 해서 지금 2016년도에 1.24% 해갖고 0.12% 하는데 뭐 100조나 150조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돈을 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들 나는 그런 형이 40만밖에 안 돼요. 6.25 때하고 비슷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율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숫자는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의성군의 예를 들어 보면요. 실제적으로 5만 5천 명, 경북 23개 시군 중에 10개 시가 빠지고 13개 군 중에 칠곡담이 많은 인구를 가진 군입니다. 네. 이런데 5만 5천 중에 실제적으로 20세에서 39세까지 또 우리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 인구가 한 6.3%인 3,500명입니다. 네. 이러한 숫자 가지고 율로 따질 때 큰 유의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 이제 그동안에 저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출생 숫자가 지난 2015년보다 10년 좀 늘어났고 네. 또 전체 전출이 전입보다가 줄어드는 거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네. 네. 어려운 문제고요. 청년 문제 갈 때 사실상의 농촌 지역의 청년이라는 것은 일자리가 있거나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정책 그동안에 노력하고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효과들이 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에 놓고 봐서는 참 쉽지 않는 문제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까 자꾸 내가 수도권 한데 근데 수도권은 자꾸 규제도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네. 점점 이런 문제가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은 해결의 기미가 더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심각하죠.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 학교 출산율이 1.17명으로 떨어졌고 네. 대도시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0.93명이고 저희가 17년째 1.2명대예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120만 명이 태어났더라고요. 제가 네. 통계를 보니까 네. 작년에 겨우 턱걸이 했어요. 40만 명. 네. 근데 금년은 아마 학자들이 3대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날 거다. 40만 명선이 붕괴되고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꺾이고 네. 그다음에 고령사 14%로 네. 진입한다. 오늘 오면서 신문을 보니까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고령사회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네. 저희가 지금 5년 단위 계획 2번 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150조를 저희가 투입을 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네. 단기 성과 위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아마 취업 일자리 그래서 소득이 우선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출생에서부터 생애 주기별로 네. 그런 서비스들이 네. 돼줘야 되고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도 정말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복지부 조사한 걸 제가 보니까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게 52%예요. 네. 그 중에서도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데 찬성하시는 비율이 20대가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5.1%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에 대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심각하다. 그래서 다방면의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앞에서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측정하는 방식을 네.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거기 보면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방 소멸의 문제를 인구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 소멸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
인데요. 네. 이걸 가지고 지방 소멸을 인구 문제로 환원시키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면 지방 소멸 문제가 어지간히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방식 같습니다. 지금 인구 문제로 인해서 지방 소멸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구 문제가 지방 소멸의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오히려 끌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쫓겨서 지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인구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들은 조금 우스꽝스럽고요. 또 잘못된 판단이고요. 이것은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차관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더 큰 틀에서요. 군수님 말씀하신 지방 분권의 문제랄까요. 또 한국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패러다임이랄까, 프레임의 변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인구 문제만 가지고 지방 소멸의 문제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차관님.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적으로 똑같습니다. 네.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도 그 중에 하나이고 오히려 농촌 지역은 인구가 나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네. 왜 나갈까? 네. 안 나와서 나가느냐? 꼭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의 격차 문제, 또 우리의 인식의 문제,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인구 문제로 접근해서는 답이 네. 안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그 방안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가 최근에 인구 감소 지역 신발전 방안을 이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할 계획을 이제 마련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 좀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이 지방 소멸 문제는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마지막 남은 골든 타임마저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 부처 또 지자체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현재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 신발전 방안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요 내용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인구 감소 지역 발전 특별법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인데 범정부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네. 이제 분절적으로 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인구 감소 지역 발전위원회를 네. 이제 저희가 컨트롤 타워로 이렇게 둡니다. 일본이 2014년에 지역 창생 본부를 두는 법을 이제 만든 걸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 또는 분야별 실천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을 인구 지표, 재정 지표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네. 지정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정 세제적인 이런 어떤 특례를 또 둬서 네. 그 인구 감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재 아까 우리가 그 신평면 그 장면도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네. 그걸 옛날 그대로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걸 집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 예컨대 지금 학자들이 뭐 요즘 콤팩트 시티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고 네. 도시 공간, 정주 공간, 도시 계획 체계도 여기에 맞게 네. 바꾸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적고 돈도 적고 사람도 적은 농어촌 지역이야말로 이런 기반한 어떤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들 이런 수단들을 더 빨리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스마트팜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 팩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시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은 것이 인구 감소 지역 신발전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군수님은 이 발전 방안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저 차관님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뭐 고생하시고 네. 또 이 시기에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네. 또 지방도 당연히 또 같이 노력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제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중앙정부에서 이제 국고 보조를 여러 가지 사업, 국채 사업은 뭐 100% 중앙정부 사업을 하니까 네. 주면서 일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거의 이제 50% 주고 나머지 지방에서 부담하라 합니다. 네. 그럼 보통 한 도에서 한 10% 정도, 많으면 한 20%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30~40%를 기초단체에서 하는데 네. 이럴 경우에 사업이 와도 사실상 그 지방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네. 경우가 네. 이제 꽤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특히 이제 낙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러한 뭐 비율도 조정해야만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들이 내려오는 거 보면은 물론 뭐 아직 세부적인 건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말씀 제외하더라도 네. 보통 오면은 다 꼬리를 답니다. 이런 사업에 요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방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물론 돈을 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합니다만은 보조 방식을 현재 같이 그런 그 개별적인 그런 조건보다가 다소 포괄적인 방식으로 줘서 지방의 계획이 잘 돼 있고 괜찮다면 포괄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의 과정에서 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네. 지방은 예를 들어서 일정 어떤 도로라든가 사업을 해놨는데 예.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계획이 바뀝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뭐 100% 확정은 아니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성장 촉진 지역 중에서 네. 그중 수집 두 개를 해놓고 그 안에서 또 특히 낙후된 거에 대해서는 지역 활성화 지역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한 300억을 계획해서 이렇게 당초 계획은 내려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선정하고 계획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내중에 이제 뭐 세월이 3년 했는데 그럼 한 절반으로 줄고 그것도 네. 나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행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역의 특성이나 재정의 계획이나 또는 뭐 지원 방식이나 이런 분야들을 조금 더 이렇게 고려하되 물론 지방도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능력을 키우고 또 해서 잘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옵션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행이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문제, 재량권 그리고 일관성 네, 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 뭐 전부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네.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네. 나와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 지역 신발전 방안이 성공하려면 결국은 돈입니다. 네.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돈을 잘 모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보조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네.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교부세를 이 중에 일본 같이 지방 창생 교부금 네. 방식처럼 꼬리표가 없는 교부세에서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려 지역,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 네.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할 생각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그 발전 상생 기금을 그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지역 발전 기금을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지역 우리가 보통 지특이라 그러는데 네. 지역 발전 특별 회계 네. 안에 네. 인구 감소 지역 발전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하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관성 문제는 정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정부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성장 촉진 지역 국토부사죠, 특수 상황 지역 행자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복과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네. 요 인구 감소 지역 발전 방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하고 자율성 또 지방이 충분히 지역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이 재원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자부가 마련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총리 산하의 전체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고 한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네.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일본의 사례가 또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그 지방 분권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차관님이 들으시기에는 좀 거북한 말씀이긴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폐지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지 않습니까? 네.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의 그 지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고 하는 이 부분들의 기능을 지방분권론자들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그 행정자치부도 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요구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프레임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를 단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이런 규정도 뭐 지금 시기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컴팩시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은 최근 세계 도시의 변화의 커다란 흐름입니다. 메가 도시로부터 컴팩시티로의 변화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체적 그 삶의 양식들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낳은 하나의 큰 흐름이거든요. 근데 컴팩시티가 단순히 행정 서비스 전달의 편의성을 위해서 컴팩시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메가시티 정책에서 컴팩시티로 지금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컴팩시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그 메가시티의 문제가 반드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컴팩시티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이 행정 서비스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전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컴팩시티의 컨셉을 가져오는 것도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컴팩시티, 그 압축 도시 이걸 좀 간단하게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서. 네네. 네. 컴팩트 시티 얘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2014년 6월 달에 네. 법을 개정해서 거주 유도 구역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하고 네. 또 거주 그 이전 그 이제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또 이렇게 지원을 네.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구는 적고 또 땅은 넓고 사람은 흩어져 네. 사니까 네. 억지로 사람을 뭐 어디 옮길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새로 어떤 도시 설계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네.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이런 기제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거점 지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집약을 네. 하고 또 떨어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교통 통신을 더 그런 쪽에 연결해서 접근성을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을 좁혀줌으로써 네. 굉장히 어떤 행정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이제 뭐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거는 또 좀 외곽에 배치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OEC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도시 전략으로서 네.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인구 감소 지역 발전 방안을 수립할 때 네.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네.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논문 한 편을 봤는데요. 그 농촌 지방을 살리려면은 젊은 여성들을 유입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압축 도시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올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네. 젊은 여성들을 유입하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방법인지는 뭐 확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마스다 그 히로야도 지방 소멸에서 젊은 여성이 지속적으로 그 유지가 돼야지 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소멸된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아마 우리 도시가 매력적인 도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지난번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농촌 지역에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생활 불편입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일자리 부족, 세 번째가 이제 자녀 교육인데 어쨌든 네. 생활 불편이 가장 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뭐 그런 수단들을 저희가 더 좀 지원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 뭐 문화시설, 보육시설, 그다음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네. 여성 일자리 이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을까. 어저께 제가 토론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농촌에 비어가니까 농촌에서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모든 농기계가 남성 위주로 설계가 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작지만 이런 데 대한 우리가 연구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새로운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 맞는 농기구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성들이 별로 환영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현실이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있는 거를 강요하기보다 네.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만일 네. 여성도 하게 될- 농사를 짓게 하게 될 되면은 경우에 그 편리성에 네. 맞춰야 된다는 말씀. 네. 또 한 가지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출산휴가제 같은 것도 보면은 거의 대도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대도시 대기업.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전업농을 하시는 만약에 여성 농업원이 있다면 네. 아까 말씀하신 농기계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네. 그런 분들에게 출산 휴가를 드릴 수 있는 재정적으로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생각 같네요. 네. 군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젊은 여성들을 유입하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현재 인프라 가지고는 뭐 그게 이렇게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담되고 네.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이게 우리 농촌의 이 젊은 여성 또 네. 여성들을 위한 그런 대책이 뭐 있냐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지방에 정말 없더라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10%가 조금 넘는 저 학생들이 우리는 인근의 대구나 안동이나 구미로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머니들이 빠져나가게 애들이 빠져나가면 되면 어머니들이 같이 나가고 네. 또 젊은 아빠들이 같이 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교육 문제가 오히려 뭐 유입은 둘째 문제고 네. 나는데 큰 네. 문제가 이제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왜 우리 공무원들도 왜 대구 거주하고 안동 거주하고 이렇게 보니까 네. 젊은 그 어머니들이 교육도 교육이지만 문화나 이런 시설의 향유가 워낙 없으니까 네. 영화 한 편 보고 싶어도 네. 이제 도시로 가야 되니까 네. 거기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린애들 물론 저 0, 5세나 뭐 보육 그거는 합니다만은 그 시설 외에서 나가서 어디 그 놀개나 뭐 이런 시설 어린이 놀이터마저도 굉장히 취약해서 그래서 이게 전체 생애 주기별로 정말 저 성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만 머무를 수 있느냐. 결국은 그러한 여성들 또 젊은 여성들이 머물러야만 여러 가지 뭐 또 아기들 놀고 하기 때문에 네. 그게 핵심이 결국은 교육 문제하고 문화 문제하고 네. 물론 또 더 하나 추가된다면 생활 환경 문제인데 네. 그거는 기존 사는 분들한테는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차님 여러 가지 대책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인프라가 깔렸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네. 없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단순한 제조업 문제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여성에 맞는 그런 일자리도 이제 물론 지자체가 이제 책임지고 또 뭐 노력해야 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현재 이 여성 유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사치스럽지 않느냐 하는 저는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의 이 대책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하셨고 지금까지 이 행정자치부가 마련하고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또 좀 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철 교수님 어떻게? 실제로 지역에 거주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전략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떠나든지 하나는 보이스를 확보해주면 떠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항의의 기회를 주고요. 네. 또 참여의 기회를 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성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지역에 또 농촌에 여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여성들이 지역 단위에서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 행정 집행의 주체가 되고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주체로서 자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행자부에서 지금 많은 공동체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제론토크라시라고 하는 이것이 또 구조화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모든 의사결정이 고령자 위주로 지금 의사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체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지방 소멸의 문제는 단순한 인구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의 의사결정의 구조랄까요, 또 정책 집행의 방식이랄까, 또 의사결정의 주요 주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동시키는가 이런 문제와도 아주 관련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군수님. 예, 이제 우리 젊은이 또 여성들 하기 위해서는 그 군의 그 의사결정이나 행정구조 속에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네. 교수님 말씀같이 주로 그 연세 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해 주셔서 네. 제가 이제 청년 아카데미 뭐 이렇게 청년 시호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합니다만은 뭐 제한된 속에서 효과는 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그 지역 지방 문제를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국가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그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중앙 정부나 우리 지방 정부나 틀을 여기에 맞춰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최근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지방 분권 이런 문제 나옵니다만은 네. 아직 그게 열심히들 노력은 그 지방 분권 운동하는 분들 또 뭐 저희들 노력합니다만은 그 상당히 그 역할보다 메아리가 좀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반드시 이렇게 달성돼야만 또 우리 정말 그 실질적인 지방 해외라가 또 네. 서로 재생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중앙 정부가 또 지방 정부에 대한 그 인식도 이게 조금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물론 뭐 저희들 지방 정부도 여러 가지 능력도 키우고 다 노력도 하고 합리적인 집행도 하고 그런 능력도 키워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중앙 정부도 좀 바뀌고 되고. 그리고 이 지방 그 자치단체, 지방 그 기관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정이나 또 조직이나 이런 자치권 또 정도 좀 확대돼야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인 정책 조정이나 뭐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어떤 구조를 바꾸고 네. 거기에 맞는 그 프레임 속에서 네. 정책들을 이렇게 짜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뭐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이나 지방이나 이 문제를 접근하는 틀을 패러다임을 네. 바꿔야 된다. 네. 정말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던 거 한두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의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노력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귀농 귀촌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귀농 귀촌은 얘기를 하지 않고 환농 환촌을 좀 해보자. 네. 우선 우리 고향에서 조금 잘된 사람은 도해지로 갑니다. 네. 그런 분들부터도 청년들이 좀 와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뭐 청년 희망 뿌리 다니다, 고향 희망 심기 사업이다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하여간 그 노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체류 인구도 가장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한이 있어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인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데 대한 아이디어도 내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지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 유턴 기업들과 지역 특구 지자체가 만들 수 있는 특구가 있어요. 네. 이거를 좀 연결을 해본다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선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중요한데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비수도권에서 만들어진 돈들 모여진 돈들 뭐 여러 가지 구매도 하고 네. 이런 돈들 중에서 비수도권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수도권으로 역외로 유출되는 돈이 1년에 한 93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경북만 해도 18조예요. 전국
저 광역 순으로 세 번째로 여기 돈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잖아도 돈이 없는데 그나마 모인 돈의 18조가 매년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의 지원만 기댈 게 아니라 한번 같이 아이디어를 내봐야 된다. 저는 그 동네에 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네. 지역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든지 네. 뭐 지역 화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크라우드 펀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좀 함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지방 소멸의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사이에 축적한 온갖 모순과 문제를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징후라고 보입니다. 네. 대재앙을 예고할 수 있는 징후라고도 읽히고요. 네. 그래서 이 징후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중앙정부가 채택해온 성장지상주의, 격차에 기반한 성장지상주의를 빨리 좀 탈피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분권형 정책, 분권형 정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 최근에 지금 OECD, EU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정책 기조입니다만 포용적 성장 정책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 사이에 배제적 성장이었죠. 포용적 성장 체제를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주수 교수님. 예, 이게 지방 소멸이라는 이러한 그 문제를 또 인식하고 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할 때 우리 같은 그런 낙후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그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기준에 굉장히 그 미달리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 이제 저희들은 지금 경상북도와 해서 미래 우리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포 배양 산업 등 그 K헬스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산업이 정부에서 타당성 여타 조사할 때나 이럴 때 우리 그런 낙후 지역에 대한 기준을 다소 조금 완화하거나 가점을 주어서 이런 것이 될 때 그냥 단순한 어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될 때 정말 다시 새로 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준할 때 좀 차별해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성열 차관님. 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할 수도 있다. 네. 고향이 없어질 수도 있다. 또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데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위기로 인식을 하면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또 다소 늦은 감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 또 전문가 온 국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한 말씀을 하여간 저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지방이 사라진다는 것은 주민과 마을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아름다운 풍속과 전통, 문화, 정체성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지방 살리기 노력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소멸을 막아야 할 당사자들이 소멸되고 있고 대도시는 지방 살리기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지방 없는 중앙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방을 살리는 것,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